이제 K리그2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돌아와 봤습니다. K리그1에서 지금 어린이날 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K리그2는 어린이날은 좀 지켜보면서 지나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순위표가 이렇게 또 저희 앞에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 아무래도 가장 지난 라운드에 핫했던 경기 수원과 수원 FC의 경기, 이 수원 더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경기 되게 재밌었어요. 전반전에는 수원 삼성이 너무 잘해서 재밌었고 후반전에는 수원 FC가 너무 잘해서 재밌었는데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사실 이게. 완전히 그 하프타임을 기점으로 두 팀의 경기력이 이거 한 경기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윌리안의 유무에 따라 그거는 이제 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썰을 풀어야지. 네, 수원 삼성이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어요. 정말 슛도 많이 하고 기회도 많이 만들고 최근에 강원처럼 앞에서 누르면서 압박을 하고 상대를 완전히 핀치로 몰아넣었는데 역시나 그래도 승리의 원동력은 이 정민기 선수의 그렇죠. 연이은 슈퍼 세이브. 정민기 못 버텼으면 끝났어요. 네, 정민기 정민기가 선수가 못 버텼으면 이제 이 정민기 끝난 선수가 경기입니다. 하나만 더 먹었어도 아마 수원 FC가 힘들었을 맞아, 텐데 딱 한 골로 막으면서 이제 수원 FC가 그래도 정비할 시간을 벌었고 근데 그 한 골을 뭐 막을 수가 없는 골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고승범의 그 그렇죠. 슈팅은 그거는 뭐 이제 정말 그냥 계산 주권 준다 바뀌니까 뭐 그거는. 이건 거지. 그 골은 사실 K리그 올해의 골에 들어갈 만한 엄청난 발리였으니까. 네. 연말 장면이었던 시상식 것 때 같고. 제일 마지막 한 두 번째 안에 그렇죠. 들어올 겁니다. 네. 그거는. 그래서 뭐 수원 삼성은 준비한 대로 경기를 잘 했는데 후반전에 갑자기 수원 FC가 미쳐 날뛰더라고요. 특히 하정우 선수 너냐 4885 4885. 굉장히 어. 뛰어난 퍼포먼스로 혼자 두 골을 넣으면서 하정우의 속도를 쫓아가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고승범 그날 자면서 생각났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멋있는 골을 넣었는데 묻혔어. 내가 묻혔지. 그 심지어 이제 고승범 선수가 스피드에서 완전히 그냥 흔히 말하는 발린 거잖아요. 네. 골은 저는 고승범의 그 발리 슈팅이 정말 아름다운 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골 세레머니는 하정우의 그 마지막 골. 딱 골 넣고 나서 위통 딱 까고 나서 마치 이거 당연한 듯한 표정으로 세레머니 하는 표정이 와 이거 옛날에 에디 칸토나 생각나는데 이런 정도였으니까 이게 지금 K리그 2니까 나오는 발견인데 사실 하정우는 박건하 감독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용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팀의 22세 이하 카드가 야. 확실한 선수가 없다 보니까 겨자가 이렇게 맛있으면 어. 막 떠먹지. 맞돌인데. 네. 그러니까 하정우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마테우스 바비를 교체하는 전략으로 가자 전반에 바꾸는. 근데 이 하정우 선수가 3월에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 약간 골이 좀 이상한 골도 있었어요. 어깨 맞고 들어간 골도 있었고 뭐 좀 그랬는데 점점 이제 골을 누적을 정립을 하기 시작하니까 출전 시간이 늘어나고 마테우스 바비를 게임 체인저로 밀어넣더니 이번에 완전 수원전에 메가 히트를 해버려서 지금 아시안 게임에도 이 선수 선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올림픽 그 연령대 때거든요. 맞습니다. 예. 아시안 게임. 이 선수가 올해는 아마 하반기에도 굉장히 좀 이름을 날릴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 프로 유스 출신이 아니에요. 대동세무고라고 하는 그래요? 네, 최근에 이제 조금 그래도 선수를 한두 명씩 배출하는 팀이기는 한데 대회에서도 성적도 조금씩 내고 근데 이 선수가 이 나이대에서는 꽤 인정받는 스트라이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볼 만한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육각형입니다. 키가 191인데 스피드가 좋아요, 일단.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빠따도 괜찮고 이제 기술 같은 거야 조금 더 필요할 거고 뭐 게임 운영 능력이야 더 갖춰가면 될 일인데 기본적으로 가진 재능들이 다채롭기 때문에 이 선수가 경험치 좀 먹으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이 토종 스트라이커, 대형 스트라이커의 뭔가 탄생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이게 않을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니까요. K리그 1은 22세 이하자들 사실상 철폐해가지고 그 해당 선수 중에서 정말 손정범처럼 그냥 기량만 봤을 때 앞서 있는 선수들 기용 정도만 가고 있는데 아니면 강원처럼 아예 어린 선수를 우선적으로 쓰는 팀의 컨셉이건. 근데 K리그 2는 지금 올라오는 팀들이 다 이런 선수들이 하나 둘씩 나와요. 하정우, 뭐 서울이랜드 손혁찬, 부산 아이파크 백가온. 그러니까 이게 터지기 시작하니까 팀도 시너지를 내는 게 있어서 저는 올해 22세 이하 제도를 이렇게 좀 단축시킬 때 분명히 어린 선수들이 K리그 2 쪽으로 다 몰릴 거고 거기서 그쵸. 터질 거라 봤는데 그 대표적인 선수가 지금 하정우 같은 사실 것 같습니다. 제도 개편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1부 리그는 프리미엄 좀 완전히 좋은 경기력으로 만들고 이제 유망주들은 2부 리그로 좀 많이 보내서 2부 리그를 좀 선수를 배출하는 쪽으로 만들자라는 개념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잘 순환되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파주도 어린 선수들 엄청 잘하더라고요. 네, 잘하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수원 FC가
4연승 이후에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고 전반전만 보면은 야 이거 수원 FC 올 시즌 되게 미묘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걸 또 역전승을 거두면서 4위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승점 17점. 사실 수원 삼성 같은 경우도 결정력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력이 좀 단조롭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기회를 골로 연결을 못 시켜요. 10경기에서 사실 14골은 좀 아쉽죠. 수원. 이 경기 전반전 때 추가골 넣었어야 돼요. 그 정민기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방을 한 것도 있지만 사실 공격수라면 골키퍼가 막지 못할 슛을 해야죠. 그러니까 네. 이제 수원이 계속 탑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올 시즌 초에. 예. 제가 일류첸코 최근에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결정력 부분과 신경을 써다 보니까 쓴다고 생각하는데 효과가 없죠. 전반전 수원 삼성이 흐름을 탔을 때 결정력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이 급해지고 밀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 뒷공간을 하정우가 파면서 연속적으로 2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경기의 흐름을 봤을 때는 흐름이 넘어갔을 때 자신들이 결정을 질 수 있느냐 부분에서 수원 삼성은 못했고 수원 FC는 한 겁니다. 그렇죠. 라인을 올린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닌데 결국 이제 수원은 그거에 열중하다가 뒷방을 이제 네. 맞은 거고. 근데 그 루머의 진위는 혹시 확인됐어요? 윌리안이 또 삐져가지고 조기 퇴근을 했다. 그 루머는 아니고요. 저도 이 현장에서 바로 앞에서 봤으니까 이제 윌리안 선수가 교체돼서 나오면서 이제 딱 방향 자체가 저는 저 벤치 아니다. 라커룸이다. 저 라커룸이다. 라커룸으로 아니다 다니까 걸어가는데 박건하 감독이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아예 너무 멀어가지고 잡지 못했어요. 어디가 이렇게 좀 가까이 왔으면 와서 안 네. 쳤을 텐데 어. 너무 머니까 아예 또 경기를 하고 있고 그냥 들어갔어요. 윌리안 선수가 들어가서 안 나왔어요. 경기 끝날 때까지. 네, 제가 듣기로는 조기 퇴근은 사실은 아니고 네, 그냥 네. 라커룸에 있었습니다. 라커룸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건하 감독한테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박건하 감독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화를 할 건가 징계를 할 건가. 뭐 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자존감 좀 세워주고 달래고 대신에 원칙은 원칙이다. 징계는 받아라. 그렇게 하면은 윌리안 뭐 받아들일 거라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히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로 에너지 레벨을 싹 바꿔. 김정환 선수가 들어가면서 볼 순환이 훨씬 잘 됐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선수도 받아들여야죠. 그 윌리안 같은 선수들은 사실 뭐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우쭈쭈 해주는 대신 징계는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윌리안 선수는 이 전통적으로 이 K리그에서 계속 금쪽이 생활을 해왔습니다. 광주, 사실 경남, 있었던 대전. 팀들의 항상 뭔가 이야기를 남기면서 나왔거든요. 이 선수는. 그 대전에서도 이민성 감독이 결국에는 이 친구를 이제 배제했죠. 길들이지 못하고 그래도 이제 사실 김은중 감독이니까 저는 윌리안 선수를 데리고 저렇게 갔다. 저 금쪽이를 잘 이렇게 우쭈쭈 해가지고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어쨌든 기량이 워낙 좋은 선수라 근데 그 금쪽이 시절도 벌써 4년 전, 5년 전 아니야. 오은영 여사를 찾아야 되나요? 기질이 금쪽이인데 네. 그러니까 박건하 감독도 되게 그 충청도 양반이잖아요. 굉장한 축구계의 신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 양반께서 이 금쪽이를 또 어떻게 길들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충청도 제가 출신이거든요. 근데 한 번 돌았을 때 확 돌아서는 감이 있어요. 그건 있어요. 그거 네. 있어요. 그러니까 참뭐 조심해야 하세요. 됩니다. 네. 네. 정지영 커피 가서 어. 우리 한잔 하면서. 그래도 윌리안을 배제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수원 FC가 그 윌리안의 비중을 생각을 하면 잘 길들여서 그럼요. 수원 삼성을 잡은 승리가 쾌감이 크지만 이건 그냥 3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아직 간격이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 더비에서 패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쓰립니다. 쓰린데 이전에 있었던 또 1위와의 그 좀 결정 지을 수 있는 경기, 초반에 이제 기세 싸움을 할 수 있는 경기에서 부산을 상대로 또 엄청난 도파민 경기를 하면서 사실은 분위기를 좀 많이 타고 있었거든요.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부산의 그 덜미를 잡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미끄러지면서 다시 한번 2위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축구 참 신기해요. 예. 부산은 김해 원정 가가지고 이기긴 이겼는데 내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조성환 감독 경기 끝나고 팬들한테 사과했거든요. 이기고 나서. 골도 좀 희한하게 넣었죠. 네, 승장인데 사과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지금 승점차 다시 3점 벌어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강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원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뭐 대구가 지금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전력들이 강하고 또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좀 기회의 문이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2위를 하거나 3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승격의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팀은 우승을 목표로 해야 된다. 한 경기 한 경기 지는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해라. 중요하게 생각을 해라 그러면서 시즌 초반부터 좀 팬들의 마음의 경기가 안 들면은 뭐 대구도 그랬고 지금의 수원의 반응도 그렇고 좀 팬들이 강력하게 질퇴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한 번 떨어지면 언제 올라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떨어지자마자 좀 더 바짝 당겨가지고 올라오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니까 아마 그런 팬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수원 삼성 이야기를 한마디만 더 하자면 수원 삼성은 공공의 적이에요. K리그2의 다른 팀들 뭐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그리고 수원 FC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잡을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지금 도전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부산이 좀 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산 팬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자부심을 갖고 1위에 도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수원은 수원이라는 구단 K리그 2에서의 급에 맞는 기대치를 갖고 있고 지금은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런 비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수원 선수들조차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팬들한테 무슨 반박을 할 수 있겠어. 너무 당연한 그럴 건데, 반응이죠. 예. 근데 뭐 수원 팬들도 똑같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 애정이고 더 잘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응원을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너무 우쭈쭈 해주는 것보다는 한번 쓴소리 할 땐 하자. 뭐 그런 분위기야. 뭐 그래서 조성환 감독이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팬들 앞에 가가지고 사과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들리네요. 저는. 근데 네. 부산 팬들도 오랜 기간 K리그2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잘못하면 지금 지방령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이 기회를 놓쳐서 안 돼 이 생각을 다 갖고 있잖아요. 저는 조성환 감독이 노련한 거라고 봐요. 김희곤 심판과의 그 문제도 그렇고 그것도 조성환 감독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네. 먼저 사과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먼저 이렇게 수구리니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1위 팀 감독인데 성과 내고 있고 어쨌든 이기고 있는데 본인이 경기력이 안 좋았다고 사과하고 심판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한 거다. 이러니까 그냥 이거 까방 것만 생기는 거죠. 조성환 감독은. 저는 그 팬들한테 사과한 건 선수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반성해야 되는 경기를 했다 선수들아. 우리가 다음부터는 팬들을 실망시키지 말자 이런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역시 조성환 감독의 저는 그 심판 발언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어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인데 그렇죠. 악수.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인데 그리고 과거에도 그거를- 약간 제가 알기로 누적된 히스토리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그 김희곤 주심하고 사이에서 그래서 사실 김희곤 심판이 한참 어리고 권위 의식이 너무 많아. 그리고 사실 김희곤 심판은 이제 지도자 출신이에요. 명백하게 잘못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축구협회에서도 그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다른 심판분들 조금 그런 태도는 그러니까 못 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그 태도가 그렇게 되면 이게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럼 감정이 상하면 신뢰가 무너지는 그래서 거라서 웃기게도 요즘에 김종혁 주심이 많이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나 웃는. 아니 근데 요새 그 진정한 전체 승자는 웃는 근데 자죠.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도 올 시즌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심판들에게 그런 피드백을 많이 했대요. 이 업계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공정업계 사람으로서 같은 업계에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뭐 혹시라도 실수한 게 있으면 저번에 내가 실수했다. 먼저 얘기하고 미안하다. 사과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피드백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쉽지 않을걸요. 그래도 저는 많은 심판들이 최대한 웃으면서 하려고 한다고 생각은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김종현 심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항상 보면 웃으면서 얘기하고 선수들이 뭔가 얘기를 하면은 설명을 해주려는 그런 설명이 태도들이 중요해요. 그게 설명이요. 있으니까. 설명이 네.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나의 생각은 다를지언정 어쨌거나 답답한 건 없으니까 좀 평가가 좋은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너 틀렸어. 아니야. 그리고 끝. 저리 가. 네, 가. 그만해. 이런 심판들이 아직까지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권위 의식이 떨어 있다니까. 부산 그거- 얘기하다가 그거 갑자기 왜 생각나요. 심판 얘기로 또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야 일로 와. 예. 그런 거는 진짜 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이런 방송에서 뭐 사실 심판분들 얘기하는 게 얘기를 안 하는 게 베스트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드리는데
포청천이 돼야 되지만 동시에 한 3분의 1 정도는 서비스맨 정신을 좀 가져라. 그래야 K리그가 더 커지고 K리그가 더 커지고 이렇게 발전해야 본인들도 가져가실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네. 네. 그런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수원 FC부터 시작해서 수원 그리고 부산 얘기까지 간단하게 해봤고 이 팀들을 꾸준히 따라오고 있는 팀들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랜드가 지난 라운드에서 역시 또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3위 공고하게 좀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두 팀도 상당히 좀 놀라워요. 차두리 감독의 화성 그리고 박진섭 감독의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 팀들도 지금 중상위권 혹은 상위권 그룹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두리볼과 둘리볼 치고 나가고 있고 뭐 김도균 감독은 좋은 감독이라는 평이 있었지만은 올해는 완전히 일치월장한 거 아닌가. 특히 이제 작년 1호빈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걸 극복해낸 힘이 올 시즌에도 초반에 위기가 왔을 때 이겨낼 수 있었고 지금 서울 이랜드에 대해서 혹여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거기 외국인 선수들이 빵빵하잖아라고 하는데 지금 상승세를 타는 데 있어서 외국인 선수의 지분이 크지가 않아요. 그 외국인 선수라고 해봤자 이제 에울레르 한 명의 영향력이 큰 거지. 예. 아이데일은 부상이고 네. 뭐 다른 선수들도 아직은 역할을 좀 못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어린 선수들 대거 발굴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백지용 선수가 약간 오스마르 역할을 전술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는 김동인 감독이 이번에 한 번 더 껍질을 깨고 나온 것 아닌가. 사실 이 올 시즌에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막 판도 같은 것들을 예측을 했을 때 서울랜드를 저희가 보통은 이제 1, 2위 바로 밑에 있는 3, 3등, 4위권을 그쵸. 예측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팀은 다 좋은데 수비 조합이 지금 문제다. 수비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10경기에서 실점이 10실점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꽤 잘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비 라인의 그거라기보다는 팀 전체 조직이 잘 잡혀 있고 네.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강현재, 네. 손혁찬, 뭐 서진석 네.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 박창환은 박창환 완전 이런- 엔진이고. 네, 굉장히 젊은 선수들이 많이 뛰면서 전체적으로 압박도 좋고 좀 내렸었을 때 안정감도 돋보이고 공격의 완성도도 굉장히 좋다고 느껴진 게 이제 김포전 첫 번째 골은 이거는 옛날 그 박지성 선수가 있던 맨유 시절의 호날두 루니의 역습을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랜드는 이제 어느 정도 확실히 이 공수에 걸쳐서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 선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오고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하면 어쩌면 한 2위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성적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패배 이후에 연패로 가지 않는 팀. 그러니까 어떠자가 패배를 당하더라도 바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는 팀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백업도 굉장히 최근에는 들어가서 역할을 잘해주고 젊은 선수들이 존재감이 굉장히 돋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벤치 멤버에서도 확실히 무게감이 느껴지는 팀이 지금 변경준이 이랜드. 돌아온 게 변경준은 굉장히 영향력이 크고 또 박진영이라든지 뭐 배서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들어가서 이 선발로 나선 선수들만큼이나 해주고 있어서 이랜드가 어쩌면 진짜 이 다크호스다. 지금 최근 5경기 결과를 보니까 4승 1패입니다. 지금 이게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부산과 함께 최근 5경기 성적으로는 가장 좋은 성적을 지금 또 거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랜드가 좀 더 꿈을 키워가는 시즌 초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화성하고 천안도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두 감독은 사실 미디어하고 교류를 많이 안 하는 분들이에요. 따로 이제 연락하기가 쉽지가 않고 경기 당일에 만나도 이제 공식적인 미디어 활동은 하지만 특히 박진석 감독 같은 분은 이제 숙기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말 딱 할 말만 하고 이제 들어가고 차두리 감독도 크게 뭐 할 말 안 하는 스타일인데 딱 보고 있으면 두 팀 다 감독들이 본연의 업무에 굉장히 잘 충실하고 전술적 피드백이 굉장히 좋은 감독들입니다. 초반에 두 팀 다 안 풀렸거든요. 화성 같은 경우는 올해 선수 인건비 꽤 많이 쓴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의욕적으로 선수들도 영입하고 했는데 두 번째 2라운드 때 이겼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못 이기는 시간이 길어졌고 천안도 첫 승이 좀 길었는데 그거 이제 터지고 나니까 쫙 나가고 있고 제가 최근 2경기 연속 천안 중계를 했는데 박진석 감독이 전략적으로 팀을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아주 뛰어난 스쿼드는 아닌데 이 선수들을 어떤 순번으로 기용을 할 것이고 우리가 전반에 힘을 둘 건가 후반에 힘을 둘 건가 방향성 명확하게 가져가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성남, 충남, 아산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레벨 혹은 자신들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에서 싸워야 되는 팀들 상대로 1승 1무 거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8경기 천안은 패배가 없어요.
7경기. 7경기. 예. 네, 죄송합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저는 2부 리그의 강원 같은 느낌을 좀 받거든요. 화성도 굉장히 앞에서 하려고 그래요. 공격이든 수비든 일단 앞에서 하려고 하고 또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추가 시간에도 엄청 무서운 팀이에요. 근데 이 팀이 평균 연령이 결코 낮지가 않아요. 지난 김포전에서 잘했던 김병호 선수도 뭐 30대 후반 베테랑이죠. 네, 베테랑이고 뭐 이종성도 있고 뭐 김정민도 이제 젊은 선수죠. 어린 선수는 아니고 나이를 떠나서 팀 에너지 레벨 자체가 굉장히 높아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차도리 감독의 축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차도리는 어떤 축구를 하냐라고 하면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키워드를 얘기해. 회전. 차도리 감독이 훈련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 회전. 그러니까 전환의 축구죠. 그렇죠. 템포. 계속 이제 전환하면서 이렇게 밀고 갔다 내려오지 않고 전환하면서 계속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 템포가 굉장히 무섭고 압박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팀이고 거기에 요즘에 이제 페트로프나 그 이제 플라나 이런 선수들 결정적인 선수들까지 좀 더해지면서 이제 팀이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근데 것 같아요. 차두리 감독은 상대에 대한 대처도 잘해요. 팀이 안 풀렸을 때 교체를 통해서 대처하는 모습도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할 때나 경기 끝나가서 기자회견할 때 왜 이런 식으로 교체했는지 설명도 해줘요. 팀이 어디서 안 돌아가면 플랜 A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플랜 B를 잘 갖고 오는 감독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이제 다음 경기 일정을 보니까 화성은 수원을 잡은 수원 FC와의 경기. 굉장히 또 중요한 경기가 있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박진섭 감독의 이루어지지 못한 꿈이 남아있는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부산과의 경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잘 나가고 있는 팀들과의 경기가 또 기다리고 있는 만큼 다음 라운드 경기가 굉장히 치열하게 박 터지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팀들의 선전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녹화를 했을 때 사실 그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충남 아산의 감독 해임 경질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죠. 경질 그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전남 같은 경우에도 또 변동이 있었고 네. 뭐 이런 팀들이 이제 또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 팀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임관식 감독이 먼저 전남으로 바로 또 이동을 하면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 경기는 하지 않았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쉬게 됐는데 16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전남을 좀 어떻게 수습을 해나가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그 부분 때문에 임관식 감독을 선택한 것 같아요. 예, 뭐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곤 하지만 전남 구단의 보도 자료도 그렇고 제가 이제 들은 내용도 그렇고 어떻게든 빨리 우리 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지금 리그의 흐름을 파악해서 빨리 가시적 성과를 내줄 수 있는 지도자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전남이 질 수 있는 현실적 선택지가 임관식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K리그에서는 흔한 일은 아니죠. 물러난 지 한 열흘 만에 다시 팀을 찾았으니까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누누 산토라든가 네. 이런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한데 국내에서는 좀 낯선 분위기긴 하고 흥미로운 건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전남하고 충남 아산이 지금 이제 수석 코치도 서로 바꾸는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드라고 쉽게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정확히는 이제 전남의 박동혁 감독을 보좌했던 최성환 코치가 이제 충남 아산으로 가서 안드레 감독을 보좌하고 충남 아산의 김효일 수석 코치는 원래 임관식 감독이 데려왔던 사람이니까 그럼 이제 와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 그렇게 하면서 뭐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덜어내는 지금 그 대화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쪽은 다 됐고 나머지 한쪽만 이제 마무리하면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이제 수석 코치만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까? 다른 코치들도 있잖아요. 없습니다. 다른 코치 이동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이제 사실 전남이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눴던 감독이 2명인데 임관식 감독으로 간 거는 비용 문제가 굉장히 커요. 계획이 많더라고요. 지금 지출할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러면은 나머지 한 분은 연봉이 비싼 분이었다는 얘기군요. 사실 그분은 연봉을 많이 포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대신에 수석 코치, 분석관 2명은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전남은 죄송한데 저희가 감독님 너무 좋고 우리한테 필요한 분이지만 그럴 여력이 안 됩니다. 해서 이제 임관식 감독은 이제 홀몸으로 오는 거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를 했는데 어쨌든 임관식 감독은 지금 이 리그 돌아가는 판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고 또 충남 아산을 이끌면서 전남을 상대하면서 분석도 하면서 또 어떤 팀이라는 걸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테니까 그 점이 그런 게 크겠죠. 영향을 예, 미쳤겠죠. 코치도 뭐 불과 한 2년 반 전에 하고 안산으로 떠났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발디비아라든가 팀의 핵심 선수들에 대한 이해도는 있습니다. 또 팀의 레전드 출신이다 보니까 또 팬들의 그런
큰 조각의 낭만까지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임관식 감독이 만들어 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고 충남 아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안드레 감독이 왔어요. 이제 안드레 감독과는 또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가 좀 궁금합니다. 7년 만에 K리그 돌아왔더라고요. 대구에서 이제 시즌 개막을 앞두고 서로 협의가 맞지 않아 가지고 일종의 해고 통보를 받고 이제 들어오지 못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중동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곳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브라질 리그에 있었고 그러니까 안드레 감독도 충남 아산도 비슷해요. 지금 코치를 많이 갈아서 바꿀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분석관을 데리고 오는데 분석관이 아들입니다. 아파엘 코치라고 해서 분석 담당 코치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제 최성환 수석 코치 같은 경우에는 협회 전임 지도자 전임 강사하면서 외국인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봤을 테니까 그런 점 강점이 있겠다 해서 합의 맞겠다 해서 이제 같이 오는 건데 안드레 감독도 지난 주말에 이제 천안전이 데뷔전이 될 수 있었는데 취업 비자가 발급이 안 되면서 결국은 VIP석에서 지켜봤었고요. 전체적으로 선수들 얘기로는 라인 조정하고 앞쪽에서 플레이하는 것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좀 3일 정도 훈련하는데 강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뭐 제대로 발휘되지는 않았고 안드레 감독이 경기를 하면서 수정 보완을 해야 충남 아산도 또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충남 아산도 지금 11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중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어진 기회의 문을 좀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고 그보다는 좀 더 일찍 변화가 확정이 됐던 팀이 있었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성용 감독이 이제 부임을 해서 일주일간의 그런 재정비 시간이 있었고 첫 번째 자신의 경기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리게 됐습니다. 후반에 잘했어요. 전반은 솔직히 좀 답답한 축구를 했는데 왜냐면 이날 이제 최성용 감독이 정식 감독으로 이제 승진되는 것이 결정되고 나서 선수들을 소집하고 팀의 방향성과 전술적인 이제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수비가 일단 중요하다. 우리는 어느 팀을 상대로도 득점을 2골 이상을 할 수 있는 팀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없다라고 하면서 강조를 했고 선수들은 약간 그렇게 받아들였대요. 아 일단 당분간은 딸깍해야 되는구나. 뉴 딸깍. 근데 다만 최성용 감독이 이제 3백 기반으로 해서 양 윙백까지 내리는 5백을 하지만 라인을 너무 내리진 않겠다. 우리가 그 3백하고 윙백들이 젊으니까 앞쪽에서 싸우고 그쪽에서 공을 쟁탈해가지고 빨리 직선적으로 세라핌이나 세징야게 보내주자. 그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게 후반전 때 빠르게 이제 교정이 되면서 경남을 상대로 2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대구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 같아요. 사실 감독 바꾸고 나서 성적이 안 나오면 흐름 자체가 계속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감독 바꾸고 나서 물론 이제 경기력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좋겠지만은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건 결과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을 벌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면 되니까. 그리고 대구가 지금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가 흔들린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부터 잡고 공격은 오히려 혼자 힘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에게 맡기면서 결과를 가져오면서 이제 경기력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경기 후 인터뷰 굉장히 정직했죠. 나는 혁신적인 전술가도 감독도 아니다. 다만 팀이 잘하는 것을 모으는 부분은 나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방향성. 그러니까 올해 대구는 뭔가 아름다운 축구, 멋진 축구 이런 것보다는 이기는 습관을 점점 쌓아가는 축구를 하면서 순위를 최대한 올리는 데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결핍되어 있던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수비, 그러니까 수비를 만드는 능력이 저는 김병수 감독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비중을 두지 않고, 그거 유명하죠. 네. 수비 기본적으로 훈련 비중이 수비에 비중을 두지 않는 지도자고 최성용 감독은 이제 수비에 조금 더 강조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선수들과의 스킨십, 또 선수들과의 관계, 조금 더 선수들이 마음 편하게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 두 가지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최성용 감독은 거기 두 가지에는 저는 그래도 장점이 있다고 아마 생각합니다. 본인이 모셨던 감독들 중에서 이제 서정원 감독하고 최강희 감독을 믹스할 것 같아요. 네. 되게 인화력이 좋고 선수들이 굉장히 따르는 그런 리더, 좋은 리더,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리더 역할을 아마 최강희 감독도 최대한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뭐 제가 볼 때는 세징야, 세라핌, 에드가 스쿼드가 날뛰면 좋잖아요. 네.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에서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와닿네요. 팀을 잘 모으는 감독이 되겠다. 모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가 뭐 그렇게 속 시원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만 대체적인 반응은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런 이제 반응이었던 시작이니까. 것 같습니다. 무실점 승리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동안 다음 경기가 수원. 자 다음 경기가 이제 수원과의 경기예요. 대구가. 이러려고 레전드 매치를 다들 박건하 감독도 최성용 감독도 고사하신 건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제 다음 경기, 다음 라운드가 굉장히 좀 빅매치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K리그 2 소식들도 빈틈없이 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팀이 K리그 2에 딱 두 팀이 있거든요. 자, 김해 같은 경우에는 뭐 신생 팀입니다. 이제 올라왔고 9경기 치르면서 2무 7패. 뭐 이 팀이야 사실 뭐 네. 전력적으로 한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가 하면 와 진짜 허정무컵 우승을 향해서 진짜 맹렬한 속도로 달려가는 팀이 지금 충북청주입니다. 김천상무를 밀어내고 예, 지금 10경기에서 8무 2패. 최근 5경기 무. 2패가 아쉽죠. 근데 그 경기력이 무슨 의미로 아쉬운 겁니까? 그러니까 신무가 가능했는데. 열무 32무 열무김치를 담글 뻔했는데 충북청주 경기 보면은 경기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요. 네. 충북 청주는 구단 내부적으로 그렇고 선수단도 그렇고 우리가 빨리 좀 감독을 돕자, 첫 승을 빨리 하자. 이거 왜 이렇게 안 될까? 더 힘을 내보자. 이런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라면 김해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렵지. 프로에 들어온 신생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팀이 안팎으로 거의 와르르 멘션 분위기. 뭐 뉴스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구단은 손현준 감독 경질하겠다고 했는데 손현준 감독은 이제 구단주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그걸 뒤집었고 그렇게 되니까 김해 이제 단장 분이 내가 그럼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시민 구단의 가장 안 좋은 모습이 지금 김해에서 나오고 있죠.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김해는 지금 성적 보면은 사실 여기서 뭔가 반전을 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많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한 번만 통하면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자신감과 기대감을 갖고 경기를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감독의 캐릭터도 굉장히 좋고 축구 내용도 좋아서 그래도 충북청주 저는 올해는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아니 들긴 그건 하거든요. 멋있더라고요. 파주랑 경기하는데 선물. 제라드 누스 예. 감독에게 이제 자신은 포르투갈 사람이니까 포르투갈 와인을 선물을 하고 그러니까 제라드 누스 감독도 갑자기 선물 받으니까 구단한테 뭘 좀 준비해 달라고 해서 경기 끝나고 또 뭐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 옛날에 보면은 알렉스 퍼거슨 감독하고 무리뉴가 네, 원래 예. 그 프리미어 리그는 경기 전이나 경기 끝나고 나서 감독실에 상대방 감독 와서 와인 한 잔씩 나누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프리미어 리그도 상대 감독이 나를 무시했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지나간다고 느끼면. 근데 K리그에도 그런 모습이 좀 나오면 그렇죠. 네. 좀 더 이 친화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킨타 감독이 그 이제 매 한 4월 5월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그 축구인 골프대회라고 맞아. 있는데 네, 거기 오셨더라고요. 축구인 골프대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감독이 왔어요. 와서 이제 본인도 공 치고 이제 뭐 아내분인지 뭐 여자친구분인지 걸프렌드라 걸프렌드인데 뭐 사실상 뭐 거의 혼인 관계 같은 걸프렌드 같더라고요. 사실혼 관계처럼. 예. 그래서 그분도 이제 한 자리가 남아서 그분도 같이 치고 하는데 되게 잘 어울려요. 좋네요. 네, 친화력이 너무 좋고 이질감 없이 녹아드는 거 보면서 저분은 되게 캐릭터도 좋구나라는 생각이 한국이 마음에 드셨나 보다. 그런 거 같아요. 오래 있고 싶으신가 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데. 어렵지, 쉽지 않죠. 어렵지. 왜냐면 이 외국인 이방인이니까 네. 혼자 약간 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저도 아이라서 그런 자리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막 한국의 그 용인에서 용인 뷰티풀 어. 한국 그것도 골프장 뷰티풀 뷰티풀. 그것도 보고 또 정몽규 회장 다음 후보로 그래서 좋으신 분 같은데 슈 감독님 생각나네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인데 청주는 올해 감독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분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5월 달에 일정들이 접어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K리그 2 같은 경우에는 K리그 1과는 다르게 K리그 1은 5월 중순에 마무리가 되죠. 네. 5월 중순에 5월 17일까지 마무리를 짓고 월드컵 때문에. 시기로 이제 들어가는데 K리그 2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넘어가서도 직전까지도 리그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 만큼 좀 우리가 K리그 1이 비워진 자리에 K리그 2 경기들을 좀 많이 보러 가고 또 홍보도 하고 또 조명도 해주면서 좀 여러모로 좀 붐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6월 6월 며칠이요? 5, 6, 7에 걸쳐서 하는군요. 네, 3일 동안 해요. 네, 대구 대 파주, 부산 대 충남 마산, 성남 대 김해, 경남 대 용인, 화성 대 수원, 천안 대 수원 FC, 서울 이랜드 대 충북 청주, 김포 대 전남. 김포 시민으로서 김포 대 전남 나름
좀 빅매치 예, 설레는 가야죠. 경기 아니에요? 예, 제가 또 이제 김포에 거주하는 것이 2년 연장이 됐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예, 김포 솔터 이제 또 한창 새 단장을 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한번 또 방문을 해봐야 된다. 근데 약간 걱정되는 건 있어요. 6월 달이잖아요. 러브버그가 김포가 아하. 이게 진짜 그거 올해도 나와요? 안 아무래도 나오겠어요. 스물스물 나오겠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있더라고요. 방제를 작년에 이제 하도 호되게 당하다 보니까 진짜 빡세게 해서 올해는 조금 덜할 거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작년에 김포하고 부천 경기 코리아컵 경기 중계 방송하러 갔다가 진짜 학을 뗐었거든요. 아, 이 김포가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칸막이. 예, 중계석이 원래는 이제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 작은 경기장이 이제 W석에 이제 노출이 돼 있는 꼭대기에 있는데 이게 비가 오고 막 장마가 오고 이런 시즌에 이게 비가 너무 많이 들이치다 보니까 언제 한번 중계진이 우산을 쓰고 중계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아 그러면은 비를 피할 수 있게 뭔가 조치를 취하자 해서 비닐하우스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간이 시설로 비닐하우스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러브버그가 신났어요. 러브버그가 신난 거예요. 이게 러브버그가 하얀색을 좋아한대요. 근데 이게 철제 빔이 하얀색 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안에 러브버그가 들끓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계방송 갔을 때 제가 벌레 진짜 싫어하거든요. 거의 등 뒤에 러브버그 수백 마리를 달고 안 중계방송 되겠다. 했었거든요. 고정원 감독님이 기합으로 다 죽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카메라 감독님들은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드신 분도 계시대요. 선수들도 입 열다가 그럼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근데 근데 이거는 나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쪽이 좀 심한 거죠. 인천 계양. 네, 아, 계양산부터 네,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김포 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뒤에 산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레들이 안 그래도 많은데 그때는 이제 그 러브버그가 한창 시즌이다. 그래서 좀 걱정은 된다. 아, 원래 여름은 벌레와의 전쟁입니다. 네. 저는 아니, 벌레가 걱정해요. 그러니까 방역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계 방송 갔을 때는 그래서 한 번 진짜 크게 이슈가 됐었던 그러니까 러브버그 이슈가 한 번 너무 크게 있어가지고 방역을 쫙 했어요. 그래서 경기장에 가니까 약간 사체들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래도 디테일하게 많았다. 다 얘기해 주는데. 그럼에도 많았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는 오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대비를 빡세게 하시라고요. 대비를 빡세게 하십시오. 네, 화성과 수원의 제 2차 반도체 더비를 한번. 그거 재미날 것 같아요. 네. 작년에도 좀 화성이 꽤 수원을 상대 선전했었거든요. 잘했죠. 최근 화성 경기력이면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치고받는 그런 승부가 될 것 같아요. 거기다 꼭 그 화성과 수원 경기 끝나면은 차두리 감독이 수원에 대한 존중감을 보여줘요. 그래서 수원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본인 그게 아버지가 관련이 네.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거 보면 또 듣기도 좋은 것 같기도 네. 하고. 동탄에 수원 삼성 팬들이 더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화성 가서 수원 경기 봤을 때는 수원 팬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경기장의 풍경도 좀 궁금해집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이 6월 달까지도 이제 펼쳐지게 될 테니까요. K리그 2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TF 9번째 녹화 시간 K리그 2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이야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